잘하셨나요? 저희가 오랜만에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 세상 어디에나 태양이 비추듯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도 집을 지을 때 시초가 되는 거죠. 요즘처럼 햇빛의 가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성군으로 유명한 세종대왕, 요즘으로 치면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엄친아였습니다. 미담이 넘치지만 숱한 업적 중에 저의 원픽은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준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시작은 아이 낳고도 일하느라 사망하는 여성 노비를 구하기 위함이었는데 출산 휴가를 줘도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자 보호자, 그러니까 남성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줘서 아이와 노비 부부를 모두 구했습니다. 이 제도가 놀라운 건 노비를 자산으로 보던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삶, 노비의 고충을 지상의 자리에 있는 왕이 공감해서 직접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것을 헌법으로 명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채광은 사는 집의 평당 가격에 비례하며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국회의원은 수몰 현장에서 비가 인테리어가 되길 바란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세종대왕 사례를 보면 공감 능력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라서 부족한 게 아니라 타인의 심정을 읽을 준비가 부족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추석 앞두고 물가 잡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내용들 알려드리고요.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5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좀 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간밤에는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또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알아보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발암물질 검출 논란을 빚은 여행용 가방에 대해서 리콜 실시하고 있죠. 추석 앞두고 어떤 여행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느냐,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들렀다가 트렌드 발전소 열 건데요. 시대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각적으로 담아내는 수단이 있다면 그게 바로 광고 아닐까요? 오늘은 블렌드엑스의 이민규 대표와 함께 최신 광고 트렌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발전소에서는 최근 화려하게 데뷔한 뉴진스,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이죠. 그쪽에서 만든 걸그룹인데 우리 뉴진스를 비롯해서 소녀시대,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출격 대기 중인 걸그룹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송골매가 40년 만에 다시 뭉쳐서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구창모 씨 여전히 그 가창력 유지하고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8월의 뜨거운 가요계 소식까지 정리해 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추석 앞두고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네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추석 밥상 물가 잡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배추, 무, 돼지고기, 우리가 추석 때 많이 쓰는 물품 20가지를 꼽아서 20대 추석 성수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추석 기간만큼 떨어뜨리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20대 성수품이 지금 현재 작년에 대비해서 7.1% 오른 상황입니다. 이 물가를 공급 대책, 할인 쿠폰 대책,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잡겠다, 이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그러면 공급 대책부터 볼까요? 네, 역대 최대 규모 추석 성수품을 시장에다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23만 톤 분량의 추석 성수품을 시장에다가 풀고요.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정부 비축 물량을 푸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태하고 고등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량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관세를 낮춰서
늘려서 해외 수입 물가도 낮추는 방법을 쓴다라고 했고요. 뭐 현재 관세가 50%인 양파를 연말까지 10%로 관세를 낮추고 감자는 아예 관세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쿠폰 대책은 어떤 건가요? 네, 공급 확대와 별도로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수십억 원 규모로 발행한 할인 쿠폰을 오는 15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부터 12일 사이에 650억 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있습니까? 네, 이거는 밥상물가 대책하고는 뭐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 14만 5천 가구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뭐 아직 내지 않은 체납 건보료를 결손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뭐 공공임대주택을 살면서 2년 이상 임차료를 연체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도 체납 임차료와 관리비 일부를 다음 달 중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수출입 상황이 좀 걱정스러운데 5달 연속 무역 적자가 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10일 무역 수지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약 7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매우 컸다라고 합니다. 올해 무역 수지는 4월, 5월, 6월, 7월 이 4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개월 연속 적자가 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8월도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5개월 연속 적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적자라는 거는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많았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수입이 하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치솟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분석이고요. 뭐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이것들 수입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 세 개 수입액을 합산해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수준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만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정부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다가 6월에 9.1% 찍으면서 피크를 찍었고요. 7월 물가 지수는 이 흐름에서 조금 내려온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물가 이제 내린다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줄어든 게 잠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흐름이 바뀌어서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확실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요. 지난달 에너지 물가가 전월보다 4.6% 하락을 했고 이 중 휘발유 물가는 7.7%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리 또 결정하게 되잖아요. 예. 9월에 미국 연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달 연준이 2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그러니까 0.75%포인트 한 번에 올리는 극단적인 금리 인상을 2번 연속한 건데요. 이때 연준은 뭐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이거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7월 물가지수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금리 좀 덜 올리나 뭐 이런 관측도 살며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유가가 진정이 됐긴 했지만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요. 미국 내에서의 뭐 근로자 임금 그리고 집값 뭐 이런 것들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지속할 수도 지금처럼 계속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네, 상황을 뭐 한 달 정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글쎄요. 네. 8월에 또 어떤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때 8월에 지켜보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8월 8일 폭우 사태 아마 네. 기록에 남을 그런 날이 아닐까 싶은데 침수 차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예. 대략 지금까지 신고된 그 피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드러난 건데요. 손해보험협회가 어제 차량 침수 피해액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폭우로 차량 8,600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손실액은 1,184억으로 추산된다라고 합니다. 차량 침수 시에 전손 처리 등을 고려해서
대당 1,000만 원 정도 손해액을 추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이번 폭우가 외제차가 밀집한 강남 지역에 크게 나타나면서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굉장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보험사 측의 주장에 우리가 손해율이 꽤 올라갈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로 보험사들이 1,000억 원 넘게 물어줘야 하면서 보험사 손해율 꽤나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보험사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걷어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사가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보험사들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삼성화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77%였고 DB손해보험은 75%여서 꽤나 많은 보험사가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때문에 손해율이 그래도 그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도 내리지 못하고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이 손해율을 80%를 기준으로 봅니다. 해서 80% 미만으로 유지가 되면 회사가 남는 장사한다 이렇게 보는데 상반기에 괜찮았거든요. 70% 초중반 뭐 높아야 후반이었는데 요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냐면 보험사들도 보험을 듭니다. 이렇게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을 해서 재보험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거든요. 어제 삼성화재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한 500억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재보험의 이 혜택을 보면 대략 회사가 떠안게 되는 손실은 100억 원 정도에 수렴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로 가볼까요? 이 회사 행사 증정품에서 발암물질 나왔다 해서 사과문이 아직도 앱에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전에 스타벅스 사업부로 줬던 서머 캐리백 이 가방에서 폼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국가기술표준원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실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가방 외피에서 킬로그램당 20에서 681mg 그리고 내피에서 킬로그램당 26에서 213mg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올해 5월부터 총 108만 개 소비자들에게 나눠졌는데 스타벅스는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자체적으로 가방을 회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38만여 개, 그러니까 36% 정도가 회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리콜 받으려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당 가방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매장으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반환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앱을 통해서 반환을 하면은 스타벅스가 무료로 수거를 해 간다라고 하고요. 스타벅스는 가방을 반환한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들어가 있는 데스크 모듈 뭐 이런 제품을 증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타벅스 3만 원 상품권 이걸 증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뭐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요. 이게 참 그 자체적으로 스타벅스에 대해서 그 그룹 측에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앞두고 인기 있는 여행지들 있다고 하는데 짧게 알아볼까요? 네, 뭐 여행사 노랑풍선이 뭐 추석 연휴에 출발하는 자사 패키지 여행 예약률하고 항공권 발권수를 분석을 했는데요. 패키지 여행 예약률 1위가 바로 일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권 발권수는 1위가 괌이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예약률 순위를 보면 1위에 일본에 이어서 베트남, 서유럽, 괌, 동유럽 이 순으로 예약률이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항공권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아직 해외여행 풀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트렌드가 가까운 여행지 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PCR 검사 면제하는데도 인기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외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시장 예상 대비 크게 개선되는 모습으로 발표되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면서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대비 10bp가량 상승하고 1bp가량 상승에 그친 2년물과의 스프레드를 축소하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조금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간밤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사실 예상이 플러스 0.2%였거든요. 또한 전년 대비로는 플러스 9.8%로 예상했던 10.4%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한 것이고요. 물론 7월 생산자 물가지수의 둔화의 대부분도 지난달에 크게 하락한 휘발유 가격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디젤 연료, 가스 연료, 철 및 철 스크랩과 곡물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식품 가격들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CPI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나왔던 모습이랑 좀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욕, 필라델피아, 댈러스, 캔자스시티 등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내에서 이 생산자 구매 물가가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향후에도 생산자 물가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요. 여기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향후 속도감이 있는 물가 둔화 압력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거라 오늘 좀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결과 자체는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으로 볼 때 소비자 물가가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았고요. 생산자 물가도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간밤에 시장은 좀 조정되는 듯 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S&P 500 기준으로는 절반가량 되돌리는 움직임들도 좀 빠르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벤트를 확인한 이후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시장 예상 대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다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확산시켜준 것은 좀 맞고요. 또한 미국의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대비 10bp 상승하면서 이 주초 50bp 수준까지 확대되었던 장단기 금리 차가 35bp까지 축소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의 부담을 좀 느끼는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을 출회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트리거, 사실은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7월 고용 보고서 우리 미국 고용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목요일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잖아요. 요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실 매주 저희가 이 고용 보고서에 앞서서 어느 정도는 고용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이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보곤 합니다. 이번에도 발표된 내용은 26만 2천 건으로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기업들이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쇼피파이나 로비노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10에서 23% 가까이를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미국의 노동시장의 빡빡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좀 초과하고 있어서 아직도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가 조금씩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특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당분간은 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다른 고용보고서와 달리 매주 발표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대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평균치를 뽑아봤을 때 그리고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봤을 때 혹은 과거 저성장 저물가 시대를 봤을 때 보면 평균적으로 30만 건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저희가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최소 30만 건 이상 올라간 이후에 의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출발은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현재 보합권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차익 실현 움직임에 혼조세를 보인 영향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강한 상승에 따라서 아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욕구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또 월요일이 연휴이기도 하고요. 다만 장 초반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이어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인 것은 조금 부정적이기는 한데 이 1,300원대 초반에서는 외인 수급이 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7월 수입 물가가 3개월 만에 한 0.9%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인 건데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물론 수출 물가도 낮아지긴 하지만 이 무역 수지가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화 강세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당분간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있는 음악 깔고 속보를 하나 전해드려야겠네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 실언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수해 지역에서 비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윤리위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단히 전해드렸고요. 저희 오늘 광고 얘기할 거예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광고비 집행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은 더 치열하거든요. 더 멋지게, 더 쿨하게, 더 와닿게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전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광고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아주 짧은 매체인데 그래서 이것만 봐도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제일기획의 시니어 매니저와 퍼블리시 그룹 플래닝의 디렉터로 활약하셨던 블렌드엑스의 이민규 대표와 함께 과거부터 최근까지 광고 트렌드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네. 이제 교통이 잘 뚫린 것 같아요. 차가 잘 다닙니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이민규 대표님 오랫동안 광고업계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지금 광고에서도 운영하시고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네. 과거하고 지금 제일 달라진 게 있던 피부로 와닿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것들은요. 요즘 세대의 젊은 친구들의 이미지가 옛날처럼 천천히 변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MZ세대라고 하는 사실 기업들이 가장 잡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이 굉장히 빨리 변한다. 네네.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이 대표님은 꼭 안 젊은 친구인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은 젊은데 실제 나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광고 시장에서 지금 이 대표님이 최전선에 계신 분인데 시대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광고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 광고를 생각하면 이렇게 소비를 조정하는 상업적 수단이라고 해서 막 피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광고는 현 시대는 사실은 돈을 지불하고 좋은 제품을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시대다 보니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엔사의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엄청 좋아하고 열정을 느끼죠. 근데 사실 신발은 저희는 그 기능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근데 그것들을 신었을 때 우리가 열정을 느끼는 이유는 광고가 이렇게 만들어주죠. 되게 유명한 카피인 Just Do It 같은 그런 카피들이 우리에게 그런 물건들의 특별한 가치를 주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광고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주는 중요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시대를 읽을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일 텐데 우리 70년대부터 광고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광고들 70년대, 80년대 스타일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문화 자체가 우린 잘 살아보세라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좀 갖고 있었고요. 광고 역시도 우리 함축적 메시지보다는 즉각적이고 어떤 직접적인 얘기들을 많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자 이러자 같은 정부 홍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그 델몬
주스, 네. 따봉 같은 이런 임팩트 있는 유행어들이 많이 그 있었죠. 전 국민이 외국어를 네. 제3 외국어를 습득하는 기회였어요. 네, 맞습니다. 1990년대는요 워낙 많은 제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 제품들이 내가 왜 좋은지에 대한 특장점, 뭐 어려운 얘기라면 USP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말하는 광고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 1위인 S전자의 휴대폰도 당시의 첫 번째 광고는 한국 지정이 강하다 이런 아. 어떤 특장점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때는 전화가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정에 강하다는 특장점을 말하는 광고들이 이렇게 많이 히트를 했고요. 뭐 A 침대 같은 경우도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특장점 어필하는 광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X세대 이상인데 그 저희 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침대를 골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회부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요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제품명 말고 제품의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카피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았군요. 예.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장점들, 성격들 한마디로 사람들이 점차 제품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런 구분점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격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매칭시켜서 보여주는 광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200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00년대로 가면서부터는 광고 시장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예, 그 2000년대 전에 저희가 많은 일들을 겪었죠. 특히 IMF 같은 경우와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마디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성적인 걸 넘어서 감성적인 어떤 격동의 시기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광고들도 보면 어떤 감성과 공감을 만드는 광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를 앞세워서 윤도현 가수의 노래를 히트시키는 어떤 이런 마케팅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요. 그때 붉은 악마가 사실상 거리 응원을 주도했다. 저희들 기억은 그런데 그 뒤에서는 사실은 한 통신사가 네. 굉장히 크게 그 응원하는 시가 응원전을 주도했다. 요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어때요? 2010년대는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아마도 스마트폰 보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정보에서 무언가를 픽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후킹이라고 하는 것과 혹은 임팩트를 전달하는 광고가 꽤 많았는데요. 뭐 CM송을 활용한 광고들이 많았죠. 뭐 잘 아시는 간 때문이야 같은 이런 노래라든가 혹은 임팩트 있는 뭐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의 민족 같은 네. 어떤 재미난 광고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광고 카피가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해보면 피곤하면 이거 전부 다 간 때문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침에 그 정보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해주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커피 광고에서 네가 그냥 커피였다면 이 친구는 이거야. 이런 광고도 생각이 나고요. 시대별로 광고 흐름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의 광고나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제작되는 광고들은 어떤 특징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요. 특히 우리 이 대표님도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하고 있는 MZ세대들. 소비력, 구매력은 40, 50대 이상이 더 크지만 장차 정말 중요한 고객으로 보는 게 MZ세대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마케팅에 노인을 위한 마케팅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네. 누구나 자기보다 젊게 살고 싶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전문가님의 나이를 40대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 여쭤보자면 만일 백화점에 가셔서 쇼핑을 딱 네. 갔는데 3층에 30대 컨템포러리라는 브랜드가 써져 있고 4층에 올라가면 40, 50대 중년 여성 브랜드라고 써 있으면 몇 층을 가시겠습니까? 4층은 일단 안 갈 것 같아요. 4층 건너뛰고 이 백화점은 3층 다음 5층인가 봐. 이럴 것 같은데요. 네. 즉 우리가
나이가 40, 50대라 하더라도 MZ들의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트렌드, 중심에 있는 삶들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령층 구매층을 갖고 있는 40, 50대도 그들의 문화들을 매우 즐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저희 방송에도 영폴티가 온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네. 본인들이 그 젊은 40대라는 얘기잖아요. 영폴티가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MZ를 겨냥해서 상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40대도 구매하고 50대도 구매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비슷한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광고 시장에서 우리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하는 MZ세대, 사실 M과 G는 그들을 한데 묶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희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밀레니얼과 젠지를 모아서 MZ라고 하는데 이들의 취향이나 감각, 특성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은요. 다양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다양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들 성인 남녀의 80%가 결정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이 한마디로 꿀팁, 큐레이션인데요. 우리가 뭐 요즘 많이 듣는 음원이나 뭐 OTT 등등도 다 서비스의 큐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건 이제 엔스크린이나 엔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멀티인 것 같아요. 그들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한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새로운 여러 가지의 삶들을 추구를 하죠. 뭐 부캐라던가 뭐 부계정을 SNS에 만든다던가 멀티버스 세계관 스토리나 혹은 메타버스에서 놀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정보 내에서 내가 선택한 어떤 취향을 존중해달라는 취향 존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당연히 잘 아시는 언어들, 뭐 완네스, 재질, 실존주의 뭐 이런 것들 다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는 어떤 존중해달라는 유행어가 특히나 많은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단어들이 나는 그런 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 당연히 많을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이런 얘기고요. 이제 완전 내 스타일, 완네스. 네. 재질, 이거 내 재질이야. 내 옷이나 내 몸에 딱 맞아. 뭐 이런 뜻. 우리 때는 내 스타일이야. 네. 내 감성이야. 이제 그 말도 안 쓴다는 얘기네요. 네, 예, 재질 이런 얘기를 쓰고요. 뭐 실존주의 이거는 이제 싫다의 실인데 싫은 것도 존중해 주세요.라는 뜻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은 받침이 리을 히읗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실존주의, 실어증도 있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은 증상.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MZ세대. 그래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광고 시장에서 이렇게 MZ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한 대표적인 광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광고들이 요즘 그런 형태로 나오지만 뭐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말한 엔사의 스포츠 브랜드 광고인데 제품의 특장점이나 제품을 잘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그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성과 스포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쁜 원피스 대신에 운동복을 입고 뭐 액세서리 대신에 권투의 글러브를 끼고 요리 대신 마우스피스를 냄비에 끓이면서 그들의 이런 말들, 이런 카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넌 어떤 사람이 될래? 하나만 정답이다? 그런 건 없어. 예, 과거가 너의 미래를 만든다고 남이 정해준 대로 될 거야.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정해진 규정과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광고의 스타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 이거는 제가 괜히 혼자만 느끼는 내적 친밀감인지 모르겠는데 X세대도 트윈 X세대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기억하는 그 인터뷰의 한 장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세대하고 지금 MZ하고 약간 통한다? 비슷하다? 이거 저만의 느낌이에요?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때들은 자신만의 어떤 반항적 기질에서 승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묘하게 겹칩니다. 그 지금 통바지에 크롭티가 저희 때 유행했던 패션이잖아요. 저희 땐 크롭이라는 단어 안 쓰고 배꼽티라고 불렀습니다만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요. 억지로 연결하는 것 같은가요? 요즘 광고를 보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카피들은 사실은 젊은이를 겨냥하는 광고에서는 거의 모든 시대에 등장했던 카피 같거든요. 그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뭐 be yourself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 광고를 다 봤는데 무슨 광고지?
뭐 하자는 얘기지? 이런 제품 없는 광고들이 많은데 이런 건 왜 만듭니까? 이 요즘에 그런 것 중에 히트하는 광고가 그 CX 침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OSB라고 얘기를 해요. Oddly Satisfying Video.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편안하게 보는, 한마디로 침대가 나오지 않고 편안한 영상만 보여주는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들이 요즘은 어떠한 기능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 다 좋은 제품들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만의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경우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제품의 엔드 베니핏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품의 특장점을 메이커 보이스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느끼는 혜택, 즉 침대라고 한다면 침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편안하다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제품이 등장 안 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침대 브랜드는 최근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네. 이거 왜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편안함이라는 최대 공약수가 있군요. 네네. 그리고 여전히 빅모델, 인기 스타들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스타의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는 광고가 많다. 이것도 좀 특징일 것 같은데 네. 최근 광고 시장의 변화상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많이 보기에는 점점 그 주인공이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공으로 변화했다는 트렌드가 가장 크게 보여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우리 제품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스타보다는 나랑 좀 비슷한 인간적인 모델들을 많이 쓰거나 모델보다는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보여주는 광고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훨씬 좀 와닿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광고하면은 딱 TV, 뭐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한 번만 사용을 해볼까요? 테레비, 그 느낌이 연관 검색어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체였는데 TV 말고 요새는 온라인 매체가 상당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변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는 당연히 이제 미디어의 접촉이 광고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전처럼 15초의 임팩트 있는 모습이나 어떤 카피라이팅보다는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바나나맛 우유로 유명한 그 빙그 네. 그 브랜드는 SNS 이제 인별그램 그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이 빙그우스라고 하는 순정만화 캐릭터가 살고 있고요.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시키는 어떤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또 너무 잘 아시는 그 명품 구즈 같은 브랜드는 이 제페토라고 하는 그 우리의 메타버스 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나의 아바타들에게 새로운 그 브랜드 옷을 입히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광고 시장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싹 정리가 됩니다. 꼭 본 것 같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블렌드엑스의 이민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이 아이돌의 계절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컴백하고 있는 아이돌들, 뭐 초고속 컴백하고 있는 아이돌들도 있고요. 아주 오랜만에 걸그룹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 다 나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8월을 앞둔 가요계, 8월 앞둔이 아니군요. 지금 벌써 8월도 중순을 향해 가니까 8월을 만끽하고 있는 가요계. 데뷔 첫날에 26만 장의 앨범이 팔리면서 이 초도 물량 신기록을 걸그룹 기준으로요. 뉴진스 돌풍이 거세고요. 소녀시대,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브까지 8월 출격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재결합한 그룹도 있어요. 전설의 락밴드 송골매가 이번 달에 전국 투어 콘서트 한다고 합니다. 신구 가요계 정리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걸그룹 뉴진스 보면서 와 진짜 만화를 찢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 청소년의 느낌과 아이돌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인기도 엄청난 것 같은데 뉴진스 일단 어떤 그룹이고 데뷔곡 어텐션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요. 그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기획사죠. 이제 하이브 산하의 여러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어도어라고 있는데 그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이 새롭게 만든 걸그룹이 바로 이번에 뉴진스고요. 그래서 뭐 하이브의 걸그룹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되게 어려요. 평균 연령이 16세. 진짜 어리다. 네, 2008년생도 있습니다. 2008년생이면 14살이잖아요. 14살이요. 그러면은 그 야간에 활동을 못 할 텐데.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안을 갖고 있겠죠. 아마 그 야간 활동 규제에 걸리는 나이일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어린 팀들이고 그리고 컨셉을 좀 재밌게 잡았는데 이름이 뉴 진스잖아요. 네. 근데 그 진스가 뭐 유전자 이런 게 아니고 청바지, 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새 청바지? 네. 네. 그러니까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이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 진스가 이제 데뷔를 했고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음원 차트 1위 하는 건 물론이고요. 잠깐 아이돌 그룹에 관심이 떠났던 사람들, 요즘 좀 비슷한 것 같아. 다 걔가 걔 같아. 요즘 뭐 아이돌 뭐 방탄소년단 빼고 누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아이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핫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요. 베트남계의 멤버가 들어간 것도 아마 걸그룹 사상 처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멤버 팬입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민희진 대표가 만든 첫 그룹이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뉴진스를 만들어낸 민희진 대표 SM에서 FX나 샤이니 컨셉 담당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아이돌을 제작한다고 할 때 음악을 만드는 이제 음악 프로듀서들 혹은 작곡가들이 있겠죠. 그런데 컨셉을 만드는 기획자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둘 사이에 얼마나 시너지가 나느냐에 따라 이제 아이돌 그룹의 성패가 갈리는데 이 민희진 대표는 이 기획을 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 FX, 레드벨벳, NCT 이런 그룹들을 다 성공시켰기 때문에 뭐 SM 엔터테인먼트의 2000년대 이후에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입지가 높은 분인데 이번에 하이브로 가서 이제 본인이 완전히 다 통제해서 제작하는 걸그룹을 론칭을 한 건데 지금 그게 대박이 난 거고요. 이분이 좀 특징이 있어요. 네. 아이돌 하면 정말 상업적인 기획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언더그라운드 예술을 조금씩 입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앨범 사진을 찍는데 팬들이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진 작가한테 맡겨요. 그럼 그 작가의 색깔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인디씬에서 되게 유명한 뮤직비디오 제작자한테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맡긴다던가. 근데 이런 아이돌에게 예술을 입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네, 요번에 어텐션이라던가 뭐 뉴진스에도 그런 게 조금씩 묻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선한 포인트가 되기도 했고요. 쿠키라는 노래도 되게 그런 방식의 노래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에 뉴진스 노래 잠깐 들려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이번에 뉴진스 앨범 컨셉도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근데 약간의 논란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정말 소수의 네티즌들이 민희진 대표의 예전 SNS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좀 짜깁기 하고 또 민희진 대표가 예전에 기획했던 걸그룹의 뭐 이미지나 뭐 이런저런 컨셉 같은 거 좀 짜깁기 하고 또 쭉 이어붙인 다음에 약간 음모론 비슷하게 이제 소아성의 취향을 가졌다.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파만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도 쓰는 상황이 됐고요. 아무래도 그룹이 이제 시작했는데 부정적인 논란에 휘말리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다 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고요. 이후에 뭐 좀 더 진지하게 뭐 아이돌 성상품화의 논란으로 이제 확대가 될지 아니면 이번에 뉴진스가 섹시 컨셉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냥 정말 청소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논란이 갈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진화가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좋았어요. 그냥 반바지에 스니커즈 신고 그렇죠. 그냥 긴 머리 풀고 나와서 그냥 청소년다운 모습인데 연예인이구나.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어서 오랜만에 보는 신선한 비주얼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네.
그동안 걸그룹이 좀 양분돼 있었거든요. 큐티 아니면 섹시였죠. 맞아요. 네. 좀 센 언니 이미지로 가면 음악도 되게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 조금 무섭거나. 좀 어둡고. 네. 근데 청순으로 가면 너무 귀염뽀짝한 동화 속 소녀처럼 나왔거든요. 그 동글동글한 그 롤리팝 같은 사탕 들고 나와서. 맞아요. 네. 그런데 적당히 좀 청량한 느낌을 주면서 되게 멋스러운 R&B에 멋있는 춤을 추는 이런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선해서 사람들이 지금 확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그 비트가 그러니까 노래가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 들지 않거든요. 템포가. 근데 그런 심플해요. 음악에 어떻게 이렇게 격한 춤을 출 수가 있는지 참 멋있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자 우리 이름이 익숙한 그룹들도 컴백을 하고 있어요. 소녀시대, 블랙핑크 컴백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녀시대는 컴백해서 활동 시작한 겁니까? 그렇죠. 5일에 그러니까 지난 8월 5일에 7집 포에버 1을 발표를 했고요. 소녀시대는 지금의 아이돌 열풍을 일으킨 그룹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이돌 열풍이 1990년대 후반에 한번 쫙 일었다가 네. 잠깐 팬들의 세상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모두가 좋아하는 흐름으로 돌아온 게 2000년대 후반인데 그때 중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룹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정규 앨범으로 완전체 컴백을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뒤인 한 일주일 남았네요. 19일에 블랙핑크가 핑크 베놈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블랙핑크는 지금 세계 K-팝 시장에서 걸그룹 중에서는 좀 원탑인 것 같아요. 남자 쪽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네. 여자 쪽은 블랙핑크인데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이번에 싱글만 내는 게 아니라 정규 앨범도 내고 월드 투어도 돈다 그래요. 그 좀 대규모의 활동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한 번 어떤 최고점을 찍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트와이스도 26일에 돌아옵니다. 톡댓톡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요. 아이브도 22일에 새로운 싱글 애프터라이크를 내는데 아이브는 지금 다이브라는 곡이 음원 차트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계속 와. 인기죠. 그리고 세븐부터 시작해서 그 노래 제목이 세븐입니까? 11입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야 이거 정말 비주얼 충격, 네. 사운드 충격이었는데 말씀하신 그 노래는 또 카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커버업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노래 가지고 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간 여행도 좀 해봐야겠죠. 40년 만에 송골매가 재결합한다는 소식. 이 소식도 우리 오랜 락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달에 전국 투어 콘서트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예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송골매가 7080, 8090 계속해서 예전 그룹을 되살리는 흐름이 많았는데 유독 컴백을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배철수 씨께서 이제 음악을 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번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음악을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송골매를 구창모와 배철수가 있는 그 상태로 꼭 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전국 투어 콘서트 9월 달부터입니다. 송골매의 재결합. 구창모 씨하고 두 분이 투샷을 오랜만에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도 멋있었고 배철수 선생님을 저도 MBC에서 뭐 M사 얘기해도 됩니까? 대기실에서 자주 뵀는데 아주 되게 그 나이스하시고 친절하신데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랑 같이 못해서 아쉬워라고 말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시잖아요. 네. 구창모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아쉬웠다. 왜 나갔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구창모 선생님 사실은 그때는 비주얼 가수로 알려졌지만 작사 작곡을 거의 대부분 하셨잖아요.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음색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네. 작사 작곡한 히트곡이 되게 많습니다. 요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음악 캠프 MC 자리를 두고 경합했던 분이 바로 구창모, 배철수 두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구창모 씨는 지금하고는 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철수 씨가 훨씬 더 인기가 많지만 예전에는 진짜 청춘 스타였거든요. 그렇죠. 그 또 비주얼 스타셨어요. 난리 났었죠. 두 분이 오랜만에 보여주실 시너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중순에 2022 타임캡슐 슈퍼 콘서트라고 해서 90년대 가수들이 모였거든요. 이게 타임캡슐입니까 이제? 태사자 룰라, 코요태, 김원준, 쿨. 콘서트도 했는데 반응 어땠는지 10월 공연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떨지 궁금해요. 네, 관객이 2만 명 몰렸다고 하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잘된 케이스고 얼마나 잘 됐으면 또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확실히 뭐 레트로, 뉴트로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연 기획들이 또 사람들도 좋아하고 기획자들도 만들고 싶어하고 네.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태사자의 도. 이 태사자 그 태진아 씨가 기획했던 그룹이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논란이 있어서 그 활동을 오래 못했는데 좀 네. 아쉬웠고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REF 멤버들이 이제는 막 가스펠송도 부르고 막 이래서 와 REF 형아들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무대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대화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이브 사나 레이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신인 걸그룹 뉴진스의 어텐션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